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기훈입니다. 네, 동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자 권선법, 우리가 직류기에서도 배웠죠?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고상권, 그리고 패로권, 2층권, 그리고 2층권 중에서도 중권과 파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기기에서도요, 기본적으로 고상권, 패로권, 2층권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권을 사용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동기기를 그려보았어요. 지금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요. 그리고 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전기자 권선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 슬로스가 있어요. 총 슬로스. 자, 우리가 총 슬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전기자에 지금 슬롯이 파여져 있고 그 안에 권선을 넣어주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전기자의 슬롯이 총 몇 개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1번부터 18번까지 총 18개가 있죠. 그래서 총 슬로스는 18개가 된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극수. 우리는 이 극수를 P라고 하죠. 자, 지금 극수를 보시면요, 이렇게 계자에 N극과 S극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극수를 지금 이 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상수. 우리가 동기기는요, 기본적으로 3상, 교류, 발전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상수는요, 기본적으로 동기기는 3상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 매극, 매상, 슬로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이해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매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극당, 그리고 매상이죠. 하나의 상에 이 슬로스가 총 몇 개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총 슬로스가 18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의 극에는 슬로스가 몇 개인지 우리가 총 2극이죠. 그래서 2를 나누어 주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죠. 자, 그리고 슬로스가 총 18개인데 이렇게 하나의 극에서 N극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극 총 9개 중에서 매상입니다. 우리가 3상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9개의 슬로스 중에서 하나의 상에는 슬로스가 몇 개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럼 총 9개니까 하나의 상에는 이렇게 3개의 슬로스가 들어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3을 나눠주게 되면은, 자, 이걸 계산했을 때 매극, 매상 슬로스가 3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그림에서도 이렇게 3개의 슬로스가 바로 하나의 극에서 그리고 하나의 상에서의 슬로스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총 코일수예요. 총 코일수. 자, 우리가 이 직류기든 아니면 뭐 동기기든 우리가 이 전기자의 권선을 감을 때 어떻게 감는다라고 했었죠. 바로 코일의 형태로 감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권선을요, 이렇게 1번에서 넣어줬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권선이 들어가서 반대편, 예를 들어서 10번으로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1번에서 들어가서 10번으로 나온 거, 이게 코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코일을 그려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번 슬롯에 이렇게 도체가 들어가고요. 이게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올 때 이 부분으로, 이게 10번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린 실제 슬롯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유효하게 유기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코일 변이라고 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일 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효하게 유기기 전력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코일 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코일 변 있죠? 실제 유기기 전력을 만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슬롯에 들어가 있는 도체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 변을요, 우린 다르게 말하면 도체 수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도체 수는요, 이 하나의 코일에 지금 총 2개가 있죠. 자, 그럼 코일 하나에는 총 2개의 도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코일 수라고 하는 거는요, 총 도체 수에다가 2분의 1배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코일 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총 코일 수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총 슬로스가 지금 18개고요. 그리고 동기기든 직류기든 2층권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하나의 슬롯에 총 2개의 건선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2개의 건선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린 총 슬로스에다가 2를 곱했을 때 그게 바로
총 도체수가 되겠죠. 자, 그럼 총 도체수에 우리는 2로 나누었을 때 그게 바로 코일 수가 된다. 총 코일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의 총 코일 수는요, 18개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기는요, 고상권, 패로권, 그리고 2층권, 중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다시 중권에서요, 이 집중권과 분포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매극, 매상, 슬로스가 아까 그림에서는요, 총 3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개의 매극, 매상, 슬로스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집중권은 뭐냐? 집중권은요, 이렇게 매극, 매상, 슬로스가 있을 때 우린 여기다가 권선을 넣어주게 되겠죠. 이때 권선을 어떻게 넣냐? 이런 식으로 3개를 모두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3개의 권선을 매극, 매상, 슬로스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슬롯에다가 몰아서 넣는 것을 우리는 집중권이라고 합니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분포권은요, 분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선을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하나씩 사이좋게 이렇게 넣어준 것을 우리는 분포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 바로 이 분포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권까지 사용을 하고 집중권과 분포권 중에서 이 분포권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분포권을 사용하는지 이 분포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자, 분포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장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왜 사용하는지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고조파가 제거가 됩니다. 자, 이 고조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회로 이론 때도 뭐 3고조파, 5고조파 이런 게 있었죠. 어쨌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제거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기전력의 파형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바로 권선의 누설, 권선에서 발생하는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누설 리액턴스, 그러니까 리액턴스죠. 자, 우리가 이 권선은요, 기본적으로 코일이다라고 했어요. 코일. 자, 그럼 코일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는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J 오메가 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때 단위는요, 저항의 단위 옴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방해하는 성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기학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바로 L분의 뮤 S N 제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투자율과 면적 그리고 길이는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거는 이 J 오메가 L에서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집중권을 보시면요, 집중권은 이 슬롯은 권선이 없죠. 이 슬롯도 권선이 없습니다. 자, 이곳에 3개가 들어갔어요. 3번 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인덕턴스를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인덕턴스는 리액턴스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 분포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슬롯에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권수의 제곱인 만큼의 인덕턴스를 가지게 되고 이 인덕턴스만큼의 리액턴스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총 리액턴스는요, 다 더하면 3이 되고요. 자, 위에 집중권은 3의 제곱이니까 총 9만큼의 인덕턴스를 가지게 되고 리액턴스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 분포권을 사용함으로써 이 리액턴스 성분, 이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자, 이 분포권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권선에서 발생하는 과열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열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건선을 넣어줬죠. 집중권은요, 하나의 슬롯에 몰아서 넣어줬고요. 자, 분포권은 하나의 슬롯에 골고루 분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집중권은 하나에 몰아서 넣었으니까 이 몰아진 권선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자, 이 분포권은 하나에서 골고루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열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분포권은 이렇게 과열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골고루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집중권은 하나에서 과열이 몰아서 발생을 하니까 이곳에는 과열이 더 크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권을 사용함으로써 이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점을 알아봤으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분포권의 단점. 자, 분포권 단점이 무엇이 있냐? 바로 이 집중권을 사용해서 만든 기전력과, 자, 분포권을 사용해서 만든 기전력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분포권이 훨씬까지는 아니고 작다라는 겁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집중권에서 만든 기전력의 크기가 더 커요. 자, 그런데 우린 발전기는요,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전력이 적다라는 것은 충분히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얼마만큼 감소를 하냐, 이 집중권 유기기전력보다 얼마만큼 감소를 하냐면 우린 이것을 Kd배만큼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집중권 유기기전력에 Kd배만큼 감소를 했을 때 그게 바로 분포권의 유기기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KD는요, 기본적으로 1보다 값이 작겠죠.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이 집중권 유기기전력에 곱했을 때 더 작은 이 분포권 유기기전력이 나오니까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KD가 무엇이냐? 이 KD는요, 자, 그럼 이 KD가 무엇이냐? 바로 분포권 개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분포권과 집중권이었죠. 바로 분포권 개수를 KD라고 하고, 이 분포권 개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집중권을 사용해서 만든 기전력분의 집중권을 사용해서 만든 유기기전력에다가 분포권을 사용했을 때 만든 유기기전력을 우리는 분포권 개수 KD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중권이 훨씬 더 기전력이 크죠. 자, 그럼 이 값이 당연히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분포권 개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집중권 2분의 분포권 2라고 하는데 우린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KD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을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해요. 바로 사인 n분의 파이고요. 2n분의 파이입니다. 2n분의 파이고요. 그리고 분자도 사인 2n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이 Q, 매급, 매상, 슬로스를 고려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분모에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인 안에 있는 분모에도 하나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포권 개수가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값이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분포권 개수를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n 고조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파이 앞에 n을 곱해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분모에도 파이 앞에 n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분포권을 사용함으로써 파형을 개선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n차 고조파, 예를 들어서 3고조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n에 3이 들어가게 되겠고, 이 3고조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분포권 개수가 0이 되었을 때 바로 비로소 이 3고조파가 제거가 되고 파형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상수는 고정이죠. 상수는 고정이니까 이 값이 0이 되기 위한 이 Q값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파형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점인 분포권이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 고조파 제거, 이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우리는 이 집중권과 분포권 중에서 이 분포권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이 분포권에 대해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전절권과 단절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동기기는요, 마찬가지로 중권에서 우리가 집중권과 분포권으로 나눠지기도 했지만 이 전절권과 단절권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절권은 무엇이냐? 이 전절권의 이 전자는요, 그 전체할 때 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기기가 있어요. 동기기 전기자에 우리가 권선을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코일을 감게 되겠죠. 자, 그때 제가 권선을요, 1번에서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전절권은요, 이렇게 1번과 가장 멀리 떨어진 슬롯, 그러니까 이 10번에서 그 권선이 나오도록 코일을 감는 것을 우리는 전절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내가 1번에서 넣어줬다면 반대편 10번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절권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단절권은 무엇이냐? 자, 마찬가지로 내가 1번에서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1번에서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단자는요, 짧을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절권보다 가장 멀리 떨어진 슬롯이 아니라 더 짧은, 예를 들어서 이 8번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단절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요, 내가 1번에서 넣어줬다면 8번에서 나오는 것, 길이가 어때요? 지금 짧죠? 이 전절권보다 이 단절권은요, 그 길이가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단절권이 된다. 단절권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린 무엇을 사용하냐? 바로 이 전절권과 단절권 중에서 이 단절권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단절권을 채택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절권과 단절권을 배우면요, 이 베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베타라고 하는 거는 교재에 뭐라 적혀 있죠? 바로 단절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식을 찾아보면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이 극간격은 무엇이냐? 바로 말 그대로 극 사이의 간격을 의미를 해요. 지금 보시면요, 1번에 N극이 있고요, 10번에 S극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N극이 있고 10번에 S극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극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간격을 우리는 극간격이라고 하고, 극간격이 어떻게 되냐? 한번 그 길이를 재보면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2, 3, 4, 5, 6, 7, 8, 9니까, 자, 그러면 이 극간격은 9가 되겠죠. 자, 그럼 전절권에서의 단절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극간격은요, 지금 9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 간격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코일 간격은요, 말 그대로 제가 1번에서 넣어줬죠. 자, 코일을 1번에서 넣어서 지금 10번에서 나왔으니까 그 10번까지의 간격을 코일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절권은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코일 간격도 동일하게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값이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단절권은요. 단절권은 마찬가지로 극간격이 지금 N극에서 S극까지 그 길이가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코일 간격을 계산해보면 코일 간격은 여기서부터 1번에서 8번까지니까, 자, 이때는 간격이 다르죠. 그때 간격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절권에서의 베타라고 하는 거는, 자, 분모는 이 극간격은 동일하게 9이고요. 코일 간격이 지금 7이었죠. 자, 그래서 단절권은요, 지금 베타 값이 9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단절 비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에서 종종 이 극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계산해야 될 수가 있어요. 자, 교재에 지금 뭐라 나와 있죠? 이 극간격이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극수분의 전체, 그러니까 총 슬롯수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거는요, 그냥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 극수죠, 극수.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극수가 N극, S극 총 2개입니다. 자, 그럼 극수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총 슬롯수는 지금 1번부터 18번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18을 대입을 해주시면 그 값이 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직접 계산한 이 1부터 9까지의 간격과
여러분이 극수분의 총 슬로스를 계산한 값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극간각을요,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극수와 총 슬로스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단절권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왜 단절권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단절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절권의 특징. 자, 특징 중에서도 우린 첫 번째로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왜 단절권을 사용하는지. 장점. 자, 첫 번째로 이 단절권은요, 앞에서 배운 분포권과 마찬가지로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조파를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고조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파형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우리가 단절권을 사용함으로써 동량이 감소를 하고요. 동량이 감소함으로써 이 발전기의 크기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동량이 감소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기자의 코일을 감죠. 그때 코일은 구리선이니까 그때 코일에 사용되는 구리가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절권을 사용하면요, 1번에서 넣어주면 10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간격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내가 1번에서 넣어주면 10번에서 나올 만큼의 그 동량이 더 필요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단절권은요, 짧으니까 내가 1번에서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8번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1번에서 8번까지의 그 코일 동량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동량이 적어지면서 그 발전기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점을 알아보았고, 그럼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자, 단절권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점은요, 집중권과 분포권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 전절권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과 단절권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단절권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이 더 적습니다. 자, 그때 얼마만큼 더 적냐? 바로 이 전절권에다가 이번에는요, KP배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절권에서 만든 기전력에다가 KP를 곱한 게 바로 이 단절권에서 만든 유기 기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P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KP가 무엇이냐? 자, 이 KP는 바로 단절권 개수가 됩니다. 단절권 개수가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똑같습니다. 바로 전절권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과 단절권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에 대한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똑같이 이 전절권을 사용했을 때 유기 기전력이 더 크니까 이 값은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단절권 개수도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공식을 사인 2분의 우리가 단절 비율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베타의 파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요, 동일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단절권 개수를 구하기 위해 단절 비율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값을 대입해서 이 KP를 계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추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N 고조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파이 앞에다가 N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 단절권을 사용해서 얻는 장점이 뭐였죠? 바로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N이 3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3고조파라고 한다면 이 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면 우린 비로소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단절권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기자 건설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동기기에서 분포권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분포권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운 것처럼 단절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이 동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자 권선법은 무엇인지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포권과 단절권을 골라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앞글자만 따서 분, 단으로 암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교재 팁박스도 보시면요. 분, 단, 우리나라는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자 권선법을 떠올렸을 때 분, 폭권과 단, 절권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자 권선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동기발전기도요. 발전기니까 기전력을 만들어내겠죠. 그때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는 공식으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방법은요. 따로 유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공식만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식만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그러면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자, 적어보면 4.44에 F에 N에 파이 M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를 해주셔도 각각의 값들이 무엇인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이 파이 M은요. 직류기와 동일하게 한 극당 자속입니다. 한 극당 자속이고 이때 N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N은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이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적어보면 60A분의 P, Z, 파이의 N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이때 N은요. 이때 N은 분당 회전수 N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이 N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당 회전수가 아니라 바로 권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구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회전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RPM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회전속도를 이 N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권수에 대한 값을 여기에 넣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식을 나타냈는데 자, 이 공식은요. 이 공식은 지금 전절권과 집중권을 사용을 했을 때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동기발전기에서 이 전절권과 집중권이 아니라 우리는 분, 단, 국가로 외웠었죠. 바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절권과 집중권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 우리가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낸 유기기전력보다 더 크다라고 했었죠. 자, 왜냐하면 분, 단은요. 우리가 단점 중에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하냐면 바로 KD와 그러니까 분포권 개수와 그리고 단절권 개수 KP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 값을 곱했을 때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는 이 분포권과 단절권에 대한 유기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KD와 KP를 곱한 이 값을요. 우리는 권선 개수 KW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권선 개수에 대한 값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이 값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것을 제외한 유기기전력을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추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기기전력 공식 있죠? 이 유기기전력은요. 한 상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한 값은 상전압이다라는 거예요. 이 유기기전력이 상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동기기는 Y결선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Y결선을 한번 그려보고 자, Y결선입니다. 자, 이때 도체는 실제 어디 있었죠? 바로 이 부분에 실제 기전력을 만드는 도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도체가 있으면 이 도체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이 바로 4.44의 F, N, 파이의 M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선 개수 K,
W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한 상의 유기기전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문제에 전격 전압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전격 전압은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간 전압이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상전압이 지금 4.44의 Fn, 파이 M의 KW였으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게 바로 전격 전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이 전격 전압 혹은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Y결선에서 선간 전압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한다? 바로 유기기전력의 루트 3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요, 지금 동기발전기의 파형을 정연파로, 그러니까 파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파형을 개선하는 방법. 자,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 첫 번째는요, 바로 매극 그리고 매상 슬로스를 크게 한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매극 매상 슬로스는 뭐라고 했죠? 바로 Q라고 했었죠. 이 매극 매상 슬로스가 커졌을 때 파형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포권 개수 KD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면 KD는요, 암기해달라고 했었죠. 자, 어떻게 했냐? 바로 사인 2n분의 파이분의, 자, 분모는 사인 2n분의 파이고 분자도 동일하게 사인 2n분의 파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매극 매상 슬로스 Q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갔냐? 바로 분모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인 안에 있는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Q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분모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이 분포권 개수라는 것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포권 개수라는 것이 0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3고조파, 그러니까 이 n이 3일 때 이 3고조파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때 이 Q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는 커지니까 당연히 그 값이 0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매극 매상 슬로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파형이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극 매상 슬로스가 증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배웠던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죠? 바로 파형이 개선된다.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이 개선된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자, 두 번째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 지금 교재에 사슬롯을 사용한다. 자, 이 전기자 권선을요, 사슬롯으로 감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슬롯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전기자가 있습니다. 전기자가 있어요. 자, 이때 기존에는요, 우리는 권선을 이렇게 일자로 동일하게 감아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슬롯은요, 다르게 말하면 스큐드 슬롯입니다. 이 스큐드 슬롯이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권선을 감는 것을 우리는 사슬롯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먹는 아이스크림 있죠? 자, 이렇게 스크류바가 있습니다. 자, 스크류바의 그 스크가 바로 사슬롯의 그 스큐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극을 크게 하면 우린 파형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공극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극은 뭐였죠? 바로 계자와 전기자가 있다면 그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공극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공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자와 전기자의 그 거리가 더 커지는 거니까, 자, 우리가 계자와 전기자의 거리가 커지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전기자 반작용의 문제점이 뭐였죠? 바로 주자속이
왜곡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우린 주자속이 왜곡이 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공격을 키우면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줄이고 파형을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요,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 자, 이렇게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동기기는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사용한 것처럼 고상권, 회로권, 2층권, 그리고 중권을 사용하고 그 중에서 다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요, 바로 전절권 4번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되고요. 다음 2번 Y결선 3상 동기발전기에서 극수는 6이고 한극의 자속수가 0.16웨버, 회전수는 1200rpm, 코일의 권수가 186, 권선 개수가 0.96일 때 이 단자 전압은 약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바로 4.4, 4에다가 F의 N, 파이, M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구한 것은요, 바로 전절권과 집중권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낸 기전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에서 바로 분포권, 단절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권선 개수 KW를 곱해줬을 때 비로소 동기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 N이 뭐라고 했었죠? 자, 이거 헷갈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직류기에서 N은요, 분당 회전수, RPM, N이라고 했는데, 자, 동기 발전기에서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일의 권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N은요, 문제에서 186이다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파이 M은요, 한 극당 자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한 극당 자속 0.16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코일의 권선 개수, 다시 이 권선 개수가 0.96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주파수죠. 자, 주파수인데 우리가 이 동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거는, 자, 동기발전기는 회전수가 일정한 동기속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 값이 P분의 120F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P가 6이고요. 속도가, 회전수가 120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를 구하면요, 이 120과 1200을 약분하면 10이 되고요. 6을 넘기면, 자,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이 60Hz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60을 대입을 해주시면 이 동기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단자 전압이에요. 자, 단자 전압은요, 우리가 이 기전력은 상전압이다라고 했었죠. 자, 단자 전압은 우리가 동기발전기 Y결선에서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이니까 이 상전압에다가 우리가 루트 3을 곱해줬을 때 그게 바로 이 전격 전압 혹은 단자 전압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우리가 값이 대략 13,182라는 단자 전압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13,182V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자,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하고요, 또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해서 고주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한다라고 했었고, 또 이 전기자 철심을 4슬롯, 스큐드 슬롯으로 감았을 때 우리는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극을요,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했을 때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줄이고 또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요,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가 틀렸죠. 우리는 공극의 길이를 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자 반작용이란 것은요, 앞에서도 배웠죠. 자, 이 직류기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계자에서 발생하는 주자속을 왜곡시키는 것,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 발전기도요,
동기기도 전기자 반작용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계자에서 주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N극에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때 내가 계자를 회전시킨다라고 한다면요. 자, 이 전기자에 있는 권선은 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근데 전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갔을 때 그때 발생하는 자기장은요.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발생한 자기장이 주자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부하가 R부하, L부하, C부하에 따라서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의 왜곡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동기 발전기는요. 만들어낸 기전력이 교류다라고 했어요. 자, 교류니까 우리가 R부하에서는 저항이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L부하에서 교류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고, 그리고 C부하에서는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하에 따라서 이 교류는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모두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르니까 이때 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속의 왜곡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속의 왜곡이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표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값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요, 시험에서 크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시험에서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동일한 교재에 대한 심화반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자,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 시험은요, 이렇게 발전기, 동기 발전기에서 감자 작용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전류는 전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묻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로 이론에서 이 L부하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전압과 비교했을 때 90도 뒤진다 라고 배웠고요. 이것을 우리는 지상이다라고 했었고, C부하는 진상이죠. 반대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발전기에서 감자작용이다라고 한다면 이 전류와 전압은 어떤 상태냐? 바로 전류가 90도 뒤지는 상태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C부하에서 동기발전기는 어떠한 작용인지, 전기자 반작용이 어떤 작용인가요? 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증자작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C부하일 때 전동기가 감자작용이다. 이것을 암기했다라고 한다면, 자, C부하와 L부하는 서로 반대죠. 자, 반대니까 감자의 반대인 증자, 자속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발전기라고 한다면 발전기는 전동기와 발전기는 반대죠. 반대니까 자, 동일한 C부하에서 전동기가 작용이 다시 자속이 감소한다면, 자, 발전기는 반대로 자속이 증가하는 증자작용이고요. 자, 그리고 L부할 때 증자작용이라면, 전동기에서 증자작용이라면, 자, 발전기는 반대로 자속이 증가하는 감자작용이 된다. 이렇게 반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R부하는요, 교차 자화작용, 발전기든 전동이든 동일하게 교차 자화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R부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L부하 또는 C부하일 때 발전기든 전동기든 간에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난 이 하나를 도저히 못 외우겠다 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다산의 뒤에 이 남민수 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남민수 강사님은요, 암기를 굉장히 잘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는데, 자, 그분이 어떻게 이걸 외우냐? 자,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 저는 못 따라합니다. 시, 증, 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시, 증, 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화나니까 이걸 도저히 못 외우겠으면 이 암기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도저히 못하겠으면 어쨌든 시험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반대고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은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좀 다른 내용인데, 자, 우리가 만약 시험 문제에서 전기자 전류가 I다라고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만들어낸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 사이의 각도가 세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역률이 주어진 거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 자, 문제에서는요, 횡축 반작용이 어떤 성분에 의한 것인지 묻거나 아니면 직축 반작용이 어떤 성분에 해당하는지를 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전기자 전류가 I고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기자 전류를 이곳이 I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전기자 전류를요,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는요, 이렇게 가로축, 횡축으로 분해를 하고요. 하나는 세로축, 직축으로 분해를 해볼게요. 자, 그때 그 사이에 각도를 세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I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곳은 I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P상 전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상일 때 이곳에 V를 곱하면요, P상 전력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V를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고요. 여기에 V를 곱하면 무효 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효분이었죠. 자, 그리고 이 VI 사인 세타는 L이나 또는 C와 같은 리액턴스에 의해서, 즉 무효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이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R에 대한, 즉 횡축 반작용에 의한 성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I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L 또는 C니까 바로 직축 반작용이죠. 우리가 이 직축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L 또는 C에서 발생하는 반작용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I 사인 세타가 바로 직축 반작용에 의한 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I와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고 횡축이 주어지면 I 코사인 세타, 직축을 물어보면 I 사인 세타, 이 값을 골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요, 이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는 틀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상간 접속입니다. 이 상간 접속이 무엇이냐면 지금 교재에도 각 쌍의 권선을 접속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6가지의 접속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 이런 접속 방법이 주어지고요. 각각의 선간 전압과 선 전류와 그리고 피상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것을요, 지금 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를 암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우린 이것을요, 회로 이론에서 충분히 다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직접 구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삼상에서 루트 3이 오면은 여기에다가 선간 전압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선전류를 곱해 주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루트 3이 아니라 3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는 상 전압과 그리고 상 전류를 곱했었다라고 분명 배워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냐? 바로 이 첫 번째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공식 안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간 전압이 있고요. 그리고 선전류가 있고 또 피상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 묻는 것이 뭐라 했죠? 바로 선간 전압. 다음 두 번째로 선 전류를 물어보고요. 다음 세 번째로 피상 전력을 물어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권선 상태일, 각각의 접속일 때 한번 이 값들을 구해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의 권선은요, 지금 이만큼의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전체 상은요, 바로 이만큼의 기전력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상전압이니까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요, 루트 3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Y결선일 때, Y형일 때 이 루트 3,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선전류는 지금 이 상에 I만큼의 전류가 흐르니까, 자, 이 선전류는요, Y결선에서는 동일했었죠. 그래서 I는 선전류가 동일하게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상전력은 루트 3에다가 2루트 3, 2를 곱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I를 곱해줬을 때 우린 그 결과가 6, 2, I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델타형입니다. 델타형. 자, 우리가 델타 결선, 이렇게 델타 결선일 때는요, 지금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전체 상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선간전압은요,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선전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상전류가 I예요. 델타 결선에서는 이 상전류에다가 루트 3을 곱했을 때 바로 선전류가 되었죠. 그래서 선전류는 지금 루트 3 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상전력은요, 루트 3에다가 1을 곱하고 또 루트 3 I를 곱했을 때 결과적으로 6, 2, I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그재그 Y형입니다. 지그재그 Y형. 자, 지금 이 결선을 보면요, 이게 Y결선인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면 Y결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냐? 이곳을 이어주고요, 이곳을 이어주고 또 이곳을 이어주게 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Y결선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선간전압과 선전류, 피상전력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곳이 2입니다. 여기도 2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이 빨간색에서의 발생하는 전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을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 각도가 이 구부러진 정도는요, 항상 120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죠. 길이가 동일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그때 각도는요,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의 각도가요, 지금 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나머지 이곳은요, 이곳은 삼각형의 각도가 총 180도니까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곳이 2예요. 그럼 이 절반, 이만큼은 얼마가 되죠? 바로 2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루트 3,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이 전체는요, 전체는 곱하기 2를 해주셔야 하니까, 2를 곱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 이 전체는 루트 3,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죠? 바로 상전압이죠. 자, 그럼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이 값에다가 루트 3을 곱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선간전압은요, 3,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I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I예요. 여기가 I입니다. 자, 그럼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지그재그 Y경에서 이렇게 여기가 I고 여기가 I면 선전류는 Y결선에서 동일하니까 선전류는 똑같이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피상전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루트 3에다가 3, 2를 곱하고 그리고 I를 곱했을 때 우리는 3, 루트 3, 2, I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3루트 3은요, 대략 그 값이 5.19가 되니까 5.19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중 Y형이에요. 이중 Y형. 지금 보면 회로가 병렬 회로로 되어 있죠.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병렬 회로니까 똑같이 여기가 2면 병렬 회로에서는 동일하게 이만큼 걸리고, 그럼 상전압이 2가 되고, 그럼 선간전압은 루트 3, 2가 되겠죠. 선간전압은 루트 3, 2가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I가,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I가 되겠죠. 그럼 이 전체는요, 전체는 2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전류가 2i니까 선전류는 y결선에서 동일하게 이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상전력은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루트 3 2를 곱하고 여기에 이 i를 곱했을 때 결과적으로 6 2 i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중 델타형입니다. 이중 델타형. 자, 동일하게 이중으로 지금 델타 결선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여기가 2면 이 전체도 2고, 자, 그럼 델타 결선에서 이 상전압은 성간전압과 동일하니까 전압은요 동일하게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선전류입니다. 선전류는요 똑같이 여기가 i고 여기가 i니까 이곳이 이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는 선전류에다가 루트 3을 나눈 거니까, 자, 그럼 선전류는요 루트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3 i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비상전력은 루트 3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이 루트 3 i를 했을 때 그 결과가 6 2 i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지그재그 델타형입니다. 자, 지금 이게 델타 결선인지 조금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선을 이어주게 되면 이게 지금 델타 결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이 전체는 얼마가 됐죠? 이번에 유도를 하지 않고 바로 루트 3을 곱한 루트 3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의 전류가 i니까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3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델타 결선에서 이 상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성간전압과 동일하니까 성간전압은요 루트 3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선전류는 델타 결선에서 이 루트 3 i에다가 루트 3을 곱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니죠. 지금 여기가 i니까 여기도 i고 여기도 i고, 아니죠. 여기가 i니까 지금 정신이 이상합니다. 자, 여기가 i니까 여기도 i고, 자, 그러면 이 델타 결선에서 i는 루트 3을 곱해서 이것이 루트 3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정신이 이상합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다가 2를 곱하기 루트 3에 i를 곱했을 때 우린 결과적으로 3 루트 3에 2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 루트 3은 동일하게 5.1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요 이 값을요 하나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몇 번 연습해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개념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 확인은요 제가 지금 한 거 동일하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니까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상간 접속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자, 크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도 들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